안녕하세요. 팟캐스트에는 진행을 맡은 박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1인 미디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이 포맷을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까지 나올 정도로 그 인기는 실로 대단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정치적 이슈부터 옆집 언니가 전해주는 것 같은 친근한 이야기까지 팟캐스트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 핫한 팟캐스트를 골라 전해드리는 팟캐스트의 눈.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팟캐스트는 최박의 정책 정답입니다. 최박의 정책 정답은 사회학 최영기 박사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치적 이슈를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 해석이 더해져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최영기 박사,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 문제가 위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국회는 이에 근거해서 국회는 법을 만들고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죠. 행정부는 이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또 사법부는 이에 대한 이들 둘 간의 어떤 역할의 경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즉 시행령 수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입법부가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과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불균형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개정한 이 시행령 강화 방안, 수정 강화 방안이 강제성이 없어야 됩니다. 즉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강제성이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행령 수정 강화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명확한 도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 도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국회법 개정안은 다소 위헌 소지가 더 많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입법부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SNS상 지금 여론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SNS상 여론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사를 많이 해보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에 대한 영역별 신뢰도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정치권이 언제나 가장 꼴찌였습니다. 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낸 개정안이 상당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 정치권에 대해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신뢰의 문제, 즉 불신의 문제를 여기에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제기한 시행령 수정 강화 방침이 국민을 위한 순수한 의도보다는 이 여당이라든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세월호를 중심으로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점유하기 위한 야당의 강경 모드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도 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조사 1과정이었었나요? 이 사람을 민간인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이 여기에 같이 결부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불신의 문제로 다가왔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이미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헌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국민 여론도 국회에 유리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미 개정안은 통과됐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땐 그렇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어떤 법적 또는 정책적인 문제는 이제 국회의 책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시행령 수정 강화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못해서, 이를 강제하지 못해서 시행령이 잘못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행정부의 책임이었었죠.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대부분 행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국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이 틀리고요. 여당에서도 또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가 된다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취미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뻔뻔하고 식상한 사진 찍기인데요. 사진가와 디렉터인 두 남자가 만나 현장 답사를 통해 사진 촬영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한강 야경 촬영 비법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이제 서울의 그 우수 조망 명소로 그 서울 저쪽 앞에 있는 그 다리 5개, 지금 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그 다음에 한강철교, 한강대교, 그래서 이렇게 5개 다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좋으면 남산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까지 한눈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촬영 명소입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로 찍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곳에서 주요 포인트로 찍어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2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그 63 빌딩 있죠. 저 63 빌딩이 좀 더 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럴 때 실루엣으로 이제 해서 담으시면은 좀 더 극적인 그런 느낌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저 앞에 보이는 그 한강대교 있죠. 그러니까 한강대교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저쪽 그 다리 건너서 뭐 저 높은 건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이곳이 더 뷰도 좋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그 시점에서 이제 야경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또 멋진 풍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 와야 되나요? 자, 일단 그 풍경이나 이제 야경 촬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날씨입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무작정 그냥 와서 찍는 것보다 최소 뭐 하루 전이나 아니면 그 당일날 날씨 예보를 한번 이제 보시고요. 뭐 비 예보라든가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 그런 날씨만 피하신다면 아마 좋은 그런 야경이나 뭐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비가 오고 개인 그 다음날 있죠. 그 다음날이 굉장히 또 공기도 맑고 하기 때문에 풍경이라든지 뭐 야경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또 최적의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경 촬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해야 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일단 ISO는 무조건 100. 여기서 이제 ISO를 뭐 200, 400 뭐 이렇게 있지만 자,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야경 촬영에서는 무조건 100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렌즈나 아니면 카메라 자체에 그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는 탑재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자체에 이제 요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그 촬영하는 그 장노출의 그 사진에서는 이 흔들림 보정 기능을 반드시 끄고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렌즈 앞에 부착된 필터, 이 필터를 평소에는 계속 이제 마운트를 하고 다니는데요. 야경 촬영할 때는 요것도 이제 가급적 제거를 하고 뭐 크게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있게 되면은 뭐 빛 반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터를 이렇게 지금처럼 빼서 촬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후드 가져오죠. 그래서 후드를 갖다가 이렇게 렌즈에 장착을 하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보시면은 좀 건물에 이제 불들도 이제 들어오고 요 밑에 그 한강대교 있죠. 저 한강대교도 지금 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과 지금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그 촬영을 이제 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에 어떤 릴리즈나 아니면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자, 리모컨이나 그런 릴리즈가 없다 치면은 카메라에 그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2초부터 30초까지 이제 줄 수가 있는데요. 뭐 타이머를 그렇게 뭐 길게 줄 필요는 없고요. 뭐 짧게 주면 한 2초, 뭐 많이 주면 한 5초에서 뭐 10초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타이머를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그 셔터 버튼을 딱 누르는데, 이때 누를 때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이게 진동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초로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진동 때문에 흔들린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차라리 뭐 5초나 차라리 10초 정도 시간을 좀 길게 잡아두고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 기능을 이용한 그런 장노출의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풍경이나 야경 사진 하게 되면은 뭐 가로 사진을 이제 가장 많이 찍긴 하는데요. 어차피 온 김에 세로 사진도 한번 이렇게 한 컷 정도 더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설마 이곳에서 뭐 내가 뭐 세로 사진이 뭐 필요하겠어 하지만 세로 사진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시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세로 컷도 한번 촬영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라면 꽤 둔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외국의 젊은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중고 휴대폰만 있으면 열대우림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테드 토퍼 화이트의 강연입니다. In the summer of 2011, as a tourist, I visited the rainforest of Borneo for the very first time. And as you might imagine, it was the overwhelming sounds of the forest that struck me the most. There's this constant cacophony of noise. Some things actually do stick out. For example, this here is a big bird, a hornbill, a rhinoceros hornbill. This buzzing is a cicada. This is a family of gibbons. It's actually singing to each other over a great distance. The place where this was recorded was in fact a gibbon reserve, which is why you can hear so many of them. But in fact, the most important noise that was coming out of the forest at that time was one that I didn't notice. And in fact, nobody there had actually noticed it. So as I said, this was a gibbon reserv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rehabilitating gibbons, but they also have to spend a lot of their time protecting their area from illegal logging that takes place on the side. And so if we take the sound of the forest and we actually turn down the gibbons and the insects and the rest, in the background the entire time, in the recording that you heard, was the sound of a chainsaw at great distance. They had 3 full-time guards who were posted around this sanctuary, whose job was in fact to guard against illegal logging. And one day we went walking, as tourists, out into the forest. And within 5 minutes walk, we stumbled upon somebody who was just sawing a tree down, 5 minutes walk, a few hundred meters from the ranger station. They hadn't been able to hear the chainsaws, because as you heard, the forest is very, very loud. It struck me as quite unacceptable, right? That in this modern time, just a few hundred meters away from a ranger station, in a sanctuary, that in fact nobody could hear somebody when a chainsaw gets fired up. I mean, it sounds impossible. But in fact, it was quite true. So how do we stop illegal logging, right? It's really tempting as an engineer always to come up with a high-tech, super crazy high-tech solution. But in fact, you're in the rainforest. It has to be simple. It has to be scalable. And so in fact, what we also noticed over there was that everything we needed was already there. We could build a system that would allow us to stop this using what's already there. Who was there? What was already in the forest? Well, we had people. We had this group there that was dedicated, 3 full-time guards that was dedicated to go and stop it. But they just need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out in the forest. The real surprise, this is the big one, is that there was connectivity out in the forest. There was cell phone service way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We're talking hundreds of kilometers from the nearest road. There's certainly no electricity, but they had very good cell phone service. These people in the towns were on Facebook all the time. They're surfing the web on their phones. And this sort of got me thinking that, in fact, it would be possible to use the sounds of the forest, pick up the sounds of chainsaws programmatically, because people can't hear them, and send an alert. But you have to have a device to go up in the trees, right? So if we can use some device to listen to the sounds of the forest, connect to the cell phone network that's there, and send an alert to the people on the ground, perhaps we could have a solution to this issue for them. But in fact, let's take a moment to talk about saving the rainforest, because it's something that we've definitely all heard about forever. People in my generation have heard about saving the rainforest since we were kids.
And seems that the message has never changed. We got to change, we got to save the rainforest. It's super urgent. This many football fields have been destroyed yesterday. And yet here we are. Today, about half of the rainforest remains, and we have potentially more urgent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But in fact, this is a little known fact that I didn't realize at the time, deforestation accounts for more greenhouse gas than all of the world's planes, trains, cars, trucks, and ships combined. It's the second highest contributor to climate change. Also, according to Interpol, as much as 90% of the logging that takes place in the rainforest is illegal logging, right? Like the illegal logging that we saw. So if we can help people in the forest enforce the rules that are there, then in fact we could eat heavily into this 17% and potentially have a major impact in the short term. It might just be the cheapest, fastest way to fight climate change. And so here's the system that you imagine, right? It looks super high-tech. The moment a sound is heard, sound of a chainsaw is heard in the forest, device picks up the sound of the chainsaw, sends an alert through the standard GSM network that's already there to a ranger in the field who can in fact show up in real time and halt the logging. It's no more about going out and finding a tree that's been cut. It's not about seeing a tree from a satellite, an area that's been clear cut. It's about real-time intervention, right? So I said it was the cheapest and fastest way to do it, but in fact, actually, as you saw, they weren't able to do it, so it may not be so cheap and fast. But if the devices in the trees were actually cell phones, it could be pretty cheap. Cell phones are thrown away by the hundreds of millions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in the US alone, not counting the rest of the world, which of course we should do. But in fact, cell phones are great. They're full of sensors. They can listen to the sounds of the forest. We do have to protect them. We have to put them in this box that you see here. And we do have to power them. Powering them is one of the greater engineering challenges that we had to deal with, because powering a cell phone under a tree canopy, any sort of solar power under a tree canopy, was an as yet unsolved problem. And that's this unique solar panel design that you see here, which in fact is built also from recycled byproducts of an industrial process. These are strips that are cut down. So this is me putting it all together in my parents' garage, actually. Thanks very much to them for allowing me to do that. As you can see, this is a device up in a tree. What you can see from here, perhaps, is that they are pretty well obscured up in the tree canopy at a distance. That's important because although they are able to hear chainsaw noises up to 1 kilometer in the distance, allowing them to cover about 3 square kilometers, if this one were to take them, it would make the area unprotected. So, does it actually work? Well, to test it, we took it back to Indonesia, not the same place, but another place, to another gibbon reserve that was threatened daily by illegal logging. On the very second day, it picked up illegal chainsaw noises. We were able to get a real-time alert. I got an email on my phone. Actually, we just climbed the tree. Everyone had just gotten back down. All these guys are smoking cigarettes. And then I get an email, and we all quiet down. And in fact, you can hear the chainsaw really, really faint in the background, but no one had noticed it until that moment. And so then we took off to actually stop these loggers. I was pretty nervous. This is the moment where we've actually arrived close to where the loggers are. This is the moment you can see where I'm actually regretting perhaps the entire endeavor. I'm not really sure what's on the other side of this hill. That guy is much braver than I am, Shenny. Okay, but he went, so I had to go walking up. And in fact, we made it over the hill and interrupted the loggers in the act. For them, it was such a surprise. They had never, ever been interrupted before, that it was such an impressive event for them that we've heard from our partners they have not been back since. They were, in fact, great guys. They showed us how the entire operation works. And what they really convinced us on the spot was that if you can show up in real time and stop people, it's enough of a deterrent, they won't come back. So, thank you. Word of this spread, possibly because we told a lot of people. And in fact, then some really amazing stuff started to happen.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started to send us emails, phone calls. What we saw was that people throughout Asia, people throughout Africa, people throughout South America, they told us that they could use it too. And what's most important, what we'd found that we thought might be exceptional, in the forest there was pretty good cell phone service. That was not exceptional, we were told. And that particularly is on the periphery of the forests that are most under threat. And then something really amazing happened, which was that people started sending us their own old cell phones.
So in fact, what we have now is a system where we can use people on the ground, people who are already there, who can both improve and use the existing connectivity, and we're using old cell phones that are being sent to us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want their phones to be doing something else in their afterlife, so to speak. And if the rest of the device can be completely recycled, then we believe it's an entirely upcycled device. So again, this didn't come because of any sort of high-tech solution. It just came from using what's already there. And I'm thoroughly convinced that if it's not phones, that there's always going to be enough there that you can build similar solutions that can be very effective in new contexts. Thank you very much. 와, 정말 멋진 분이네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성. 또 내가 가진 쓸모없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겠네요. 다음 주엔 또 어떤 팟캐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팟캐스트가 있다면 아래 나가는 한국 여론방송 페이스북 주소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팟캐스트를 바라보는 유쾌한 시선, 팟캐스트의 눈.